안녕하세요. 남산 듣는 유튜브의 진행자 디지털 라운지의 박지혜 인사드립니다. 지난 8월 8일은 세계 고양이의 날이었는데요. 국제동물복지기금에서 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2002년에 제정을 했으며 매년 8월 8일입니다. 국제동물복지기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복지 단체 중 하나인데요. 유기동물 구조는 물론 캐나다에서 북극곰 사냥 금지 운동에 성공한 단체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고양이의 날 외에도 나라마다 고양이의 날을 따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09년 고경원 작가가 9월 9일을 고양이의 날로 정하였는데, 이는 고양이는 목숨이 9개라는 속설에서 착안해 아홉구와 오렐구의 음을 딴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8월 8일은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의 날이기도 한데, 8월 8일은 8월 8일이 무궁화의 날이 된 것은 숫자 8을 옆으로 눕히면 무궁을 상징하는 무한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한자로 무궁화는 쉴 새 없이 피고 지고 또 피어나는 꽃이라는 뜻으로 보통 7월부터 10월까지 100여일 동안 피고 지는데, 특히 8월에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번 주도 여름 휴가길에 듣기 좋은 곡들 위주로 선곡해 봤습니다. 첫 번째 곡입니다. 소야의 아티스트. 그러면 메인 코너 사서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산도서관 디지털 라운지 사서 안수빈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오늘 이야기 나눌 책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유보라 작가님의 휴식 찾기의 기쁨입니다. 작가님은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셀프케어 플랫폼 라이프 컬처링 대표이자 오늘의 작은 쉼을 제안하는 뉴스레터 제철 휴식의 발행인인데요. 쉬는 법을 몰라 일에만 몰두하다 번아웃과 무기력이라는 산을 마주한 뒤 잘 쉬는 법을 연구하여 휴식 전문가로 자리 잡으셨다고 합니다.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다양한 휴식법을 연구하며 쉼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고 돌보며 자기다운 일상을 살아가도록 돕고 있는데요. 강연과 워크숍은 물론 휴식 수집과 보드게임과 같은 도구를 통해 휴식이 단순한 멈춤을 넘어 놀이와 자아 발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은 쉼이 쌓여 자신을 향한 순도 높은 사랑으로 이어진다고 믿으며 각자의 삶에 맞는 휴식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데서 깊은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지난 몇 년간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쉴 때 뭐 하세요? 인데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연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자신만의 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위한 시간을 일상 속에 배치해 두었다고 하는데요. 삶을 정신없이 흘려보내다가도 어떤 순간에 충전이 되는지 그 감각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도 발견하셨다고 하는데요. 쉼의 방식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 트렌드나 유행이 휴식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좋은 쉼은 늘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찰나, 빗소리에 집중하는 순간, 자전거 페달을 밟는 리듬, 책상을 정돈하는 고요한 시간처럼 너무나 일상적인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쉼이란 단순히 여가 시간을 잘 보내는 팁 정도로 끝날 작은 주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오히려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라는 본질적 질문과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에 답하려면 요즘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피하고 싶은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시간을 골라내고 내가 결정해서 보낸 하루는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연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책에서 쉼에 대한 연습을 하루 5분이나 일주일에 30분과 같은 작은 단위로 설정했는데요. 어찌 보면 사소할 수 있는 순간이지만 이 순간들을 일상에 두는 것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 잘 쉬는 것이 두려운 시대, 2장 평일의 휴식, 3장 주말의 휴식, 4장 멈춤을 위한 휴식, 5장 도약을 위한 휴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에는 3-4개 정도의 소제목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책의 순서대로 저희가 읽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지점들에 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수빈 사서님은 1장에서 어떤 내용이 인상적이었을까요? 네, 저는 우리가 쉼을 피하는 3가지 이유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작가님은 워크숍 현장에서 한 참가자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잘 쉬는 법까지 익혀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다고 느껴졌다고 했던 말에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으셨다고 하는데요. 세상의 속도에 맞추려면 더 빨리 뛰어야 할 것 같고, 현재를 소진해서 미래를 보장하지 않으면 불행해질 것 같고, 멈추면 뒤처질까봐, 천천히 가면 게을러질까봐, 스스로에게 주는 여유가 사치로 느껴질까봐 잘 쉬어가는 일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조금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쉼을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있진 않은지, 쉼에 대한 오해가 너무 깊지는 않은지, 한 번도 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진 않은지인데요. 그래서 작가님은 쉼에 대한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3가지로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잘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다 인데요. 많은 사람이 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여기는데 제대로 쉬는 건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내 시간의 사용 방식을 바꾸는 거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휴식이라고 믿는 많은 시간을 살펴보면 사실 제대로 된 회복의 시간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요. 좋은 쉼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분명히 결정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시간 정도 유튜브를 봐야지 라고 마음먹고 보는 것과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데요. 후자의 경우 눈도 허리도 아픈데 불안한 마음에 스크롤을 내리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진짜 회복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채고 이를 스스로 허락하는 데 있다고 하는데요. 일주일 내내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해서 지쳤다면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를 오롯이 스마트폰 콘텐츠를 보는 데 써도 괜찮다고.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내 선택임을 인지하는 일이며 그럴 때 느껴지는 회복감과 만족감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2번째 오해는 시간이 많아야 잘 쉴 수 있다인데요. 물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간의 양이 쉼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그동안 본인의 시간을 다룰 줄 몰랐다고 하시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명확하게 알게 된 계기는 기록을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일주일을 돌아보며 시간의 흐름을 시각화하는 컬러 루틴 기록을 통해 흘러가는 시간들을 기록하는 법을 익히셨는데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상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시간에는 스티커를 붙였다고 합니다. 기록을 하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시간과 힘들어하는 시간에 대한 단서를 쌓을 수 있었는데, 내 마음이 좋은 시간을 일주일에 단 5분이라도 허락할 수 있느냐가 휴식의 밀도를 결정했기 때문에 꼭 시간이 많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오해는 너무 많이 쉬다 보면 게을러진다 인데요. 자신을 몰아세워 부지런해지려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나를 혼내는 방식으로 만든 루틴은 한 번만 삐끗 잘못해도 마음속에서 큰 비판이 올라오기 때문에 금방 동력을 잃고 만다고 하는데요. 바쁘고 힘든 한 주를 보냈다면 휴일에 게을러지는 것은 당연하고 미처 감지하지 못했지만 불안이 쌓인 상태라면 에너지 역시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게으름보다 중요한 건 왜 쉬지 못하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쉬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스스로를 믿어주는 다정함이라고 합니다. 요즘 내가 괜찮은 상태인지를 알려면 책에서는 먼저 나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습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내 상태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시작하면 된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거북목 상태인지, 목이 마른 줄도 모르고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상태인지 등등 감지해 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감지하는 데는 5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 상태를 인지하는 연습이 쌓이면 게으름에 대한 막연한 비판보다 구체적인 자기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2장 평일의 휴식인데요. 부제가 주말만 기다리지 않기 위하여입니다. 작가님은 일을 하거나 누군가와 협업을 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작가님만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효율을 무척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효율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비효율의 불편함을 잘 견디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효율이 주는 편리함과 이익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헐레벌떡 달리느라 보지 못했던 횡단보도 앞 가로수의 아름다움, 이기는 것에 집중해 잊었던 보드게임의 낭만과 즐거움 등 그 순간 향유할 수 있었던 다양한 감각과 감정을 놓치게 만든다고 합니다. 모든 시간을 낭만적으로 살아갈 순 없지만 반대로 모든 시간을 효율만 추구하며 살 수도 없기에 효율적이어야 하는 상황과 비효율로 남겨두어야 하는 상황을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요. 작가님은 비효율적으로 남기고 싶은 일이 요리라고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나를 위해 느리게 요리하는 시간을 남겨두고 싶다고. 요리는 내가 나를 아껴주고 있다는 감각을 일깨운다고 하는데요. 누구에게나 남들보다 조금 더 경건하게 행하는 일, 비효율적임을 알면서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는 일, 느리고 천천히 쌓아가고 있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 일을 잘 살펴보면 삶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많은 것들을 빠르게 생략하며 살더라도 적어도 내게 중요한 것들을 잘 지키며 살고 있다는 감각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저는 소제목, 일상의 균열이 만드는 변화들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작가님은 마감이나 과도한 업무량에 쫓겨 브레이크 없이 일을 하는 날에는 머릿속이 아득해지고 다음 할 일이 생각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스티브 테일러의 보통의 깨달음에서는 이 흐리멍덩한 상태를 수면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수면 상태는 마음의 피난처가 필요한 상태, 외부적인 것에 주의를 집중하여 내면의 불화에서 벗어나려는 상태, 소유물이나 돈, 성취나 성공으로 권력을 얻어 자신을 좀 더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상태, 오직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억누르며 진정성 없이 삶을 살아가는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홍대에서 한 인디밴드의 공연을 보면서 마치 내가 몸에서 잠깐 빠져나와 제3의 존재가 되어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만큼은 수면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깨어있는 나였다고 합니다. 이 깨어남의 순간 덕분에 잠시 일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개운하게 잘 쉬었다는 기분 좋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일상이 하나의 덩어리로 흘러갈 때는 이런 깨어남의 시간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새로운 자극이 채워지고 성취가 불안을 덮고 외부의 시선이 나를 지배할 때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인식할 힘을 잃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물리적 단절이나 새로운 시각에서 삶을 바라볼 기회가 주어지면 나를 관찰할 수 있는 균열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상황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 삶에 꼭 필요한 시간을 저절로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가님은 이런 균열을 좋은 멈춤을 만드는 긍정적 신호로 여기게 되었고,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며 물리적 균열,
감각적 균열, 정서적 균열, 인지적 균열, 소통적 균열로 구분하여 어떤 균열들이 있었는지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내 삶에 어떠한 균열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매일을 여행자의 마음으로 이 소제목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작가님은 몇 년 전에 베를린으로 여행을 갔을 때 시차로 인해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 혼자 가벼운 동네 산책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억이 이상할 만큼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하시는데요. 유명 관광지의 화려함이나 일주일에 한 번 열린다고 해서 어렵게 찾아갔던 벼룩시장보다 더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인상적이었는지 차분히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시간 속에는 몇 가지 단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목적이 없다입니다. 목적지가 없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더 가는 것도 언제든 멈추는 것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유롭다입니다. 졸리지만 않으면 더 길게 산책할 수도 있고 피곤하다면 숙소로 돌아가는 것도 작가님 마음대로였는데요. 어떤 골목으로 들어설지 무엇을 관찰할지도 오로지 작가님 몫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다인데요. 누군가는 매일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거리가 여행자인 작가님께는 모두 새롭게 다가왔던 것처럼 거리의 풍경이 어떤지에 상관없이 내 마음과 감각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에 따라 산책의 밀도가 달라진다는 게 새삼 신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걷기가 명상의 한 줄기라 불리고 마음 챙김의 기법으로도 자주 사용되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어떤 시간을 생생하게 경험했다는 것은 지금으로 꽉 찬 밀도 높은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직 내 두 발과 지금 여기 있다는 마음, 그리고 나를 둘러싼 풍경에만 집중했기 때문인데요. 모든 보행이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엮어주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감각이 열려있는 보행은 나와 세상을 연결해준다고 합니다. 마음 먹고 한 번쯤은 의도적으로 나는 지금 여행을 왔다라는 주문을 걸고 걸어보면 어떨까요? 일요일의 이른 아침, 사람이 없는 한적한 거리를 가벼운 차림새로 걷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요. 평소라면 눈길을 주지 않았을 건물들의 2층을 유심히 살펴보아도 좋고 신발 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만 집중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3장 주말의 휴식은 지나치고 4장 멈춤을 위한 휴식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게으름에 이름 붙이기 소제목의 내용이 와닿았습니다. 저도 주말에 집에서 쉴 때 비슷한 증세를 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작가님은 바쁜 일정 중간에 딱 하루 쉴 수 있는 날이 생겼는데 온종일 게으름을 피워도 회복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는 휴식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쉽게 충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고 하는데요. 지쳤다는 신호를 느끼지 못할 만큼 지쳤다는 것을 버틸만 하다고 착각했다는 걸 그때 아셨다고 합니다. 버텨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 이외의 다른 목소리는 발언권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작가님은 게으름에 관한 관점을 다르게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나태함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신호를 감지하고 적절한 멈춤을 허용하는 상태라고. 다시 말해, 게으름을 적절히 허용하는 것은 무척 건강하다는 뜻이라고. 내가 해야 할 일에서 잠시 벗어나 나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 즉 넓은 관점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한계에 다다를 때 우리의 뇌는 삶에서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말라는 미묘한 신호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작가님께서 감지하는 대표적인 신호로는 식사를 할 때 음식의 맛을 잘 음미하지 못하고 해치우듯 끝내거나 설거지나 청소와 같은 일상적인 일이 버겁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집착하는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본인만의 이러한 신호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쳤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다그치는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데요. 그럴 때는 시간을 새롭게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게으른 시간을 보내겠다고 결심한 뒤 그 시간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보는 것인데요.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우리의 행동과 감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마구잡이로 공상과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시간을 딴 생각 시간이라고 작가님은 이름을 붙이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게으르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를 알아주는 것이기에 마음껏 게을러져도 괜찮은 시간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인 도약을 위한 휴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작가님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깊이 받는 편이어서 상대의 표정이나 기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에 따라 정서 상태가 바뀌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감정 전염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주변 환경에 배치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이는 깊은 휴식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감정 전염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감각과 더 밀도 있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장소, 사람, 감각, 정서,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쉼들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각적 전염입니다. 하늘을 가릴 만큼 울창한 숲이나 압도적인 크기의 산을 마주하면 내 존재와 고민들은 한없이 작아지기 때문에 집안의 식물을 가꾼다고 하는데요. 무생물로 가득 찬 일상에서 식물은 조용히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며 우직함과 경이로움을 보여주기에 그 과정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일상의 리듬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후각적 전염인데요. 후각은 감정과 가장 빠르게 연결되는 감각이기에 좋아하는 향을 가까이 하면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청각적 전염인데요. 음악은 몰입과 유한을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작가님은 바이노럴 비트를 즐겨 듣는다고 하는데요. 바이노럴은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양쪽 귀에 다르게 전달될 때 발생하는 청각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어폰으로 한쪽 귀에는 93Hz를 다른 쪽 귀에는 103Hz를 들려주면 실제 귀에는 이 두 헤르츠의 차이인 10Hz로 들리는 이 주파수가 집중과 이완을 잘할 수 있는 뇌파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전염이 있는데요. 누구와의 만남이 에너지를 주고 또 소진시키는지를 감지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에 다녀왔을 때 마음이 불편하거나 버겁게 느껴지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작가님은 감정 전염이라는 현상을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감정 전염이 일종의 순환임을 깨달으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피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나만의 에너지를 어떻게 더 넓게 전파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고 합니다. 전염된다는 것은 마음을 내어준다는 뜻이기에 나는 무엇에 마음을 내어주고 싶은지, 어떤 시간에 나를 물들이고 싶은지, 오직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시간을 설계해 보면 어떨까요? 자, 이제 메인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수빈 사서님, 오늘 남산 듣는 유튜브를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휴식을 위한 모든 탐험은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책의 말미에 나오는데요. 우리 모두 진정한 쉼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에도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와 듣는 여러분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코너의 마지막을 알리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빈 사서님, 혹시 준비해 오신 곡이 있으실까요? 이번 주에도 여름 휴가철에 듣기 좋은 곡을 찾아봤는데요. 아이브의 레벨 하트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수빈 사서님이 선곡해 주신 아이브의 레벨 하트 들으면서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남산 듣는 유튜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2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흘러갔는데요. 마무리 코너로 여러분께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브라이언 리아 작가님의 그림책 딱 1년만 쉬겠습니다인데요. 야근과 휴일 반납 같은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휴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책의 주인공인 저승사자도 매초 2명씩 죽는 사람을 맞이해야 하는 직업이라 휴가는커녕 병가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사부에서 통보한 1년 휴가 앞에서 저승사자는 당황했는데요. 휴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1년이 되든 하루가 되든 그 기간에 따라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승사자는 안식년을 위한 첫 행보로 일기 쓰기를 시작하는데요. 1년 동안 보낸 추억을 기록하여 이후에도 언제든 돌아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산송장처럼 일만 하던 저승사자는 긴 휴식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안식년을 보낼수록 저승사자는 점점 의미 있게 사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1년이 지나 회사로 돌아온 저승사자는 축제에서 상으로 얻은 금붕어와 여행지에서 모은 스노우볼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저승사자는 생명이 있는 금붕어를 기르고 스노우볼에 담긴 추억을 회상하면서 인생에서 일뿐만 아니라 일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함께 사는 삶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레드벨벳의 빨간 맛 함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도서관 박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